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제2부 성도들의 나라 하편 필사의 도주. 모르몬의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존 페리어는 그 길로 솔트레이크 시티를 찾아가 네바다 산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지인을 찾아내어 제퍼슨 호프에게 보내는 편지를 맡겼다. 그는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한시 바삐 돌아올 것을 부탁했다. 편지를 맡긴 다음 그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농장이 가까워지자 대문 기둥에 두 필의 말이 묶여있는 게 보였다. 깜짝 놀라 집 안에 들어가 보니 두 청년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나는 말상에 낯빛이 창백했는데 흔들 의자에 떡하니 앉아서 난로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창가에 서 있었는데 황소처럼 굵은 목에 천박하고 오만한 인상이었다. 창가에 서 있는 청년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유행하는 찬송가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었다. 페리어가 들어오자 둘 다 고개를 까딱했고 흔들 의자에 앉은 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마 우리를 모르실 거예요. 저쪽은 드리버 장로의 아들이고 나는 조셉 스테거슨이요. 주께서 손을 뻗으사 당신들을 구원하여 진실된 모리 속에 넣어주셨던 그 사막에서 같은 마차를 타고 갔던 바로 그 사람이지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건지시리니 그분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도 대단히 곱게 빻는도다. 창가의 젊은이가 콧소리로 말했다. 존 페리어는 차갑게 인사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두 청년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스테거슨이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당신 딸에게 장가드는 게 좋겠다는 양쪽 아버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요. 하지만 나한텐 아내가 넷뿐이지만 드리버 형제에겐 7이나 되기 때문에 내 사정이 훨씬 급하다고 봅니다. 스테거슨 형제, 아니지, 그건 아니야. 드리버가 소리쳤다. 문제는 지금 아내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여자들을 거느릴 능력이 어느 정도냐일세.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방앗간을 넘겨주셨네. 그래서 내가 자네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지. 하지만 장래성을 보면 내 쪽이 훨씬 낫지. 스테거슨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께서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아버지의 피역 공장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난 자네보다 나이도 많은 데다가 교회에서 지위도 더 높지 않나. 이 사람아, 선택권은 아가씨 손에 있네. 젊은 드리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싱글거리며 대꾸했다. 모든 걸 다 아가씨의 선택에 맡기자구.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존 페리어는 말채찍으로 두 놈의 등짝을 후려 갈기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나 좀 보지. 존 페리어는 마침내 말하며 두 사람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우리 딸이 자네들을 부르면 여기 와도 좋아. 하지만 그러기 전엔 자네들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군. 두 모르몬교 청년은 깜짝 놀라서 페리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보기엔 자신들이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것이 여자와 여자의 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 이 집을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페리어는 소리질렀다. 문으로 나갈 수도 있고 창문으로 나갈 수도 있지. 어느 쪽을 택할 테냐? 페리어의 갈색으로 그을린 얼굴은 사납기 짝이 없었고 뼈마디가 붉어진 손은 당장이라도 이쪽으로 날아올 것 같았으므로 두 손님은 재빨리 일어나서 방을 뛰쳐나갔다. 늙은 농부는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결정되면 나한테 알려주게. 농부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당신 무사하지 못할 거야. 스테거스는 화가 나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당신은 선지자와 장로 회의에 반항했어. 당신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후회할 거다. 주께서 손을 들어 당신을 칠 것이다. 젊은 드리버가 외쳤다. 그
그러면 내가 먼저 내려치기로 하지. 페리어는 불끈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루시가 달려와서 팔을 붙들고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2층으로 달려가서 총을 꺼내왔을 것이다. 부녀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두 청년은 벌써 멀찌감치 달아나고 있었다. 자, 쥐새끼 같은 자식들! 페리어는 이마에서 땀을 훔쳐내며 고함을 질렀다. 얘야,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지. 네가 저런 놈들에게 팔려가는 꼴은 못 보겠구나. 저도 그래요, 아버지. 루시는 결연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이가 곧 올 거예요. 그래, 곧 올 거다. 빨리 올수록 좋지.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이야말로 고집센 늙은 농부와 양딸에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였다. 거주지의 짧은 역사에서 장로들의 권위에 이토록 노골적으로 저항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사소한 과오를 저지른 이들도 그렇게 무자비하게 처벌받는데 대죄를 저지른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페리어는 자신의 재산과 지위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못지않게 재산이 많고 평판이 높은 사람들도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들의 재산은 교회로 넘어갔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테러 집단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었다. 눈에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맞서겠지만 이렇게 막연한 공포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딸 앞에서는 두려움을 감추고 별일 아닌 척하려 애썼지만 루시 페리어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알아차렸다. 존 페리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선지자 영이 모종의 준엄한 경고를 전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완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자신이 덮고 잤던 이불의 가슴께에 쪽지 한 장이 꼽혀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쪽지엔 굵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이 휘갈겨 씌어져 있었다. 반성할 시간을 29일 주겠다. 그 다음엔... 말줄임표는 어떤 협박보다 더한 공포를 안겨주었다. 존 페리어는 이런 경고문이 어떻게 자신의 방에 들어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인들은 바깥에서 자는 데다가 집안의 문이란 문은 죄다 잠겨 있었다. 그는 쪽지를 구겨버리고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서늘한 두려움을 느꼈다. 29일이란 날짜는 영이 약속했던 한 달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토록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적에게 대항하려면 어떤 힘이나 용기가 필요한 것일까? 쪽지에 핀을 꼽았던 그 손은 그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그는 자신을 죽인 상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엔 더욱 무서운 일이 생겼다. 페리어 부녀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앉았을 때 루시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위쪽을 가리켰다. 천장 한가운데 28이란 숫자가 빼뚜름하게 씌어져 있었다. 그것은 타다 남은 막대기로 쓴 것이 틀림없었다. 딸도 아버지도 도대체 이게 어찌된 노릇인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페리어는 총을 든 채 밤새 지키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아침에 나가보니 현관문 밖에 27이란 숫자가 큼직하게 씌어져 있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다. 아침에 나가보면 보이지 않는 적이 어딘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비로운 한 달에서 며칠이 남았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보였다. 어떤 때는 무서운 숫자가 벽에 씌어져 있었고 어떤 때는 바닥에 씌어져 있었다. 가끔은 숫자가 적힌 작은 판자가 대문이나 울타리에 걸려 있기도 했다. 존 페리어는 밤새 망을 보았지만 누가 매일같이 이런 경고를 남겨놓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거의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몹시 불안해했다. 두 눈엔 쫓기는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단 하나 남은 희망은 젊은 사냥꾼이 한시바삐 네바다에서 돌아와주는 것이었다. 20일은 15일로 바뀌었고 15일은 10일로 바뀌었지만 떠나간 사람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다. 숫자는 하나씩 줄어들었지만 그가 왔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다.
말 탄 사람이 신장로를 달려갈 때마다 마차를 모는 마부가 뒤에 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 때마다 늙은 농부는 혹시 청년이 온 게 아닌가 하여 부랴부랴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5일이 4일이 되고 그것이 다시 3일로 바뀌자 그는 결국 용기를 잃었고 도망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렸다. 농부는 정착촌을 둘러싸고 있는 산맥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가 더구나 혼자였다. 동행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검문이 이루어졌고 장로회의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도로를 지나갈 수 없었다. 어느 쪽을 돌아보아도 파국을 피할 길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딸에게 치욕스러운 일을 허락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노인의 결심엔 변함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존 페리어는 혼자 앉아서 눈앞에 닥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거기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았다. 뾰족한 술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아침 그의 집 담벼락엔 2라는 숫자가 씌어져 있었다. 다음 날은 저쪽에서 허락한 시간의 마지막이 될 터였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온갖 억측과 무서운 상상이 쉼없이 떠올랐다. 그리고 딸아이, 내가 없으면 딸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방에서 옥지어오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길은 없는가. 늙은 농부는 탁자에 이마를 대고 자신의 무능함에 눈물 흘렸다. 무슨 소리일까? 사이는 온통 고요한데 조그맣게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조용한 밤이라서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그것은 현관문 쪽에서 들려왔다. 베리어는 홀로 나가 가만히 귀 기울였다. 잠시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나지막하게 긁는 듯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누군가 현관문을 아주 조그맣게 두드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비밀 재판소의 살인 명령을 받고 온 한밤중의 살인자일까? 아니면 마지막 은혜의 날이 왔다는 것을 표시하러 온 행동대원일까? 존 페리어는 가슴을 짓누르며 신경을 갉아먹는 이런 공포보다는 차라리 당장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빗장을 열고 현관문을 열어제쳤다. 밖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상쾌한 밤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집 앞의 작은 정원과 울타리, 대문이었다. 사람의 그림자라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페리어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좌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연히 발밑에 시선이 닿았을 때 그는 한 남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냈다. 존 페리어는 너무 놀란 나머지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막아야 했다. 그는 벽에 바짝 붙어섰다. 맨 처음엔 그렇게 엎드려 있는 인물이 부상자나 죽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 사람은 슬금슬금 땅바닥을 기더니 뱀처럼 빠르고 조용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일단 집에 들어오자 그는 벌떡 일어서서 현관문을 닫았다. 어안이 벙벙해진 농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매서운 얼굴에 굳은 표정을 한 제퍼슨 호프였다. 맙소사! 존 페리어는 숨을 헐떡였다. 정말 사람을 놀래키는군. 어째서 그 모양으로 들어오는 건가? 먹을 걸 좀 주세요. 호프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48시간 동안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탁자의 저녁 때 먹다 남긴 차가운 고기와 빵이 놓여있는 걸 보고 그는 두말 없이 달려들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루시는 잘 견디고 있습니까? 청년은 허기를 채운 다음 물었다. 그래, 그 애한테는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지 않았네. 페리어가 대답했다. 잘 하셨습니다. 이 집은 사방에서 감시당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기어온 건 바로 그 때문이죠. 놈들도 꽤나 노련한 것 같지만 이 와쇼의 사냥꾼을 잡기엔 역부족이죠. 존 페리어는 헌신적인 동맹군이 생겼다는 걸 깨닫자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청년의 가죽처럼 마른 손을 꼭 잡았다. 자네가 정말 자랑스러우이.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러 와줄 사람은 많지 않다네. 어르신, 옳은 말씀이십니다. 젊은 사냥꾼이 대답했다.
전 어르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일에 관련된 사람이 어르신만이었다면 전 이런 말벌통 속으로 쉽게 뛰어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루시 때문입니다. 유타주의 호프 일가가 씨가 마르기 전엔 루시를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움직이지 않으면 끝장이죠. 전 독수리 협곡에 노새 한 마리와 말 2마리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요? 금으로 2,000달러하고 지폐로 5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한테도 그만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산을 넘어서 카슨시티로 가야 합니다. 지금 루시를 깨우는 게 좋겠어요. 하인들이 별채에서 잠을 자는 게 정말 다행이군요. 페리오가 딸을 깨워 여행 준비를 시키는 동안 제퍼슨 호프는 먹을 만한 것을 몽땅 뒤져내어 작은 꾸러미로 만들고 호리병에 물을 채웠다. 그는 산속에 샘이 드물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청년이 준비를 끝내기도 전에 농부가 옷을 단단히 입고 출발 준비를 끝낸 딸을 데리고 내려왔다. 두 연인은 뜨겁지만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단 몇 분이라도 소중했고 또 할 일이 많았던 것이다. 우린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제퍼슨 호프는 나지막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위험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서 각오를 굳게 다진 사람처럼 보였다. 앞문과 뒷문은 감시당하고 있지만 조심하면 옆쪽 창문으로 빠져나가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길로 나서면 말을 대기시켜 놓은 골짜기까지 3.2km밖에 안 됩니다. 우린 동트기 전까지 저 산을 반은 넘어야 합니다. 파수꾼에게 걸리면 어떻게 하지? 페리오가 물었다. 호프는 윗옷 앞자락 위로 툭 붉어진 리볼버 손잡이를 찰싹 때렸다. 만약 인원수로 눌리게 되면 갈 땐 가더라도 두세 놈은 데리고 가야죠. 그는 험악한 얼굴로 씩 웃었다. 집안의 불을 다 끈 뒤 어두워진 창문을 통해 페리어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이제 영원히 버리려고 마음먹은 들판을 내다보았다. 그는 진작부터 기꺼이 희생을 치르겠노라고 각오하고 있었고 딸이 명예를 지키고 행복해진다면 재산을 잃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람에 한들거리는 나무와 고요하기 이를 데 없는 드넓은 들판. 모든 것이 너무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여서 도저히 곳곳에 살인자들이 숨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젊은 사냥꾼의 무표정한 하얀 얼굴은 그가 이 집으로 오는 동안 그런 어울리지 않는 존재를 실컷 보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페리어는 금과 지폐가 든 자루를, 제퍼슨 호프는 빈약한 식량과 물이 든 자루를 둘러맸지만 루시는 귀중한 소지품 몇 가지가 든 작은 꾸러미만 들었을 뿐이다. 이들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달이 어두운 구름 속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한 사람씩 작은 정원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춘 채 정원을 지나 작은 관목숲으로 들어갔다. 관목숲을 지나니 작은 공터가 나왔는데 그것은 옥수수 밭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런데 공터 앞까지 왔을 때 호프 청년이 두 사람의 팔을 잡고 그늘 속으로 잡아당겼다. 세 사람은 그늘 속에 숨어서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 제퍼슨 호프가 스라소니처럼 예민한 귀를 갖게 된 것은 아까 들판을 지나오며 미리 훈련을 쌓은 덕분이었다. 세 사람이 그늘 속에 엎드리자마자 몇 미터 안쪽에서 구슬픈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즉각 다른 올빼미가 화답했다. 동시에 이들이 지나가려고 했던 공터에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다시 한번 구슬픈 올빼미 울음소리를 냈고 그러자 어둠 속에서 상대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일 자정, 쏙독새가 3번 울 때. 처음 나타난 인물이 말했다. 그는 상대방보다 지위가 더 높은 듯했다. 알았습니다. 다른 사내가 대답했다. 드리버 형제에게 전할까요? 드리버에게 전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9에서 7, 7에서 5. 상대가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쌩하니 달려갔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말은 일종의 암호임에 틀림없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멀리 사라지자
제퍼슨 호프는 벌떡 일어나서 부녀를 끌고 사력을 다해 공터를 내리뛰어 옥수수 밭으로 들어갔다. 들판을 달리는 동안 루시가 힘에 부친 듯하자 호프는 여자를 안고 뛰다시피 했다. 빨리요, 빨리! 호프 청년은 가끔씩 숨찬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사방에 경비대가 쫙 깔려있어요. 살려면 속도를 내야 해요. 빨리! 신장로에 접어들자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일행은 단 한 번 사람과 마주쳤으나 미리 들판에 숨은 까닭에 들키지 않았다. 젊은 사냥꾼은 마을에 이르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는 비좁고 울퉁불퉁한 길로 부녀를 이끌었다. 시커먼 봉우리 2개가 어둠 속에서 삐죽 솟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비좁은 계곡을 따라가면 말들을 대기시켜 놓은 독수리 협곡이 나왔다. 제퍼슨 호프는 날카로운 본능으로 커다란 바위 사이를 골라디디며 말라붙은 계곡 바닥을 따라 올라갔다. 마침내 바위가 병풍처럼 늘어선 모퉁이를 돌자 충실한 짐승들이 묶여있는 곳이 나타났다. 루시는 노새를 타고 늙은 페리오와 제퍼슨 호프는 각기 말을 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험악한 자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한쪽은 무서울 정도로 높이 솟아오른 시커먼 바위산이었는데 긴 현무암 원주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꼭 석화된 괴물의 갈빗대처럼 보였다. 다른 한쪽은 바위덩이와 여러 가지 잔해가 빈틈없이 뒤엉킨 경사면이었다. 그 사이로 난 길은 심하게 꼬불거렸고 군데군데 좁아지는 곳이 있어서 일행은 한 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길은 능숙한 기수에게도 어려울 만큼 험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들의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저 끔찍한 폭정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일행은 아직 성도들의 관할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길에서 가장 험하고 외진 곳에 이르렀을 때 루시는 깜짝 놀라 소리 지르며 위쪽을 가리켰다. 길을 굽어보는 바위 위에 경비대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희끄무레한 하늘을 배경으로 사람의 형체가 또렷이 부각되었다. 이쪽에서 그를 발견한 순간 그도 일행을 알아본 모양이었다. 거기 누구냐? 군대식 수화가 고요한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렸다. 네바다로 가는 여행자들이오. 제퍼슨 호프는 안장에 걸어놓은 소총에 손을 대며 말했다. 외로운 감시자 또한 호프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일행을 살피며 총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는가? 저쪽에서 물었다. 장로회의! 페리어가 대답했다. 그는 모르몬교 경험을 통해 최고의 권위를 지닌 기구가 어느 것인지 알고 있었다. 9에서 7! 파수꾼이 소리쳤다. 7에서 5! 제퍼슨 호프는 아까 들었던 군호를 기억해내고 재빨리 대답했다. 통과! 주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위 위에 경비대원이 말했다. 경계초소를 지나며 길이 갑자기 넓어졌으므로 말들은 속보로 달릴 수 있게 되었다. 뒤를 돌아보니 외로운 파수꾼이 총에 몸을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방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선민들의 초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자유였다. 복수의 천사. 밤새도록 일행은 돌덩이가 구르는 꼬불거리는 길을 달려갔다. 한두 번 길을 잃기도 했지만 산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호프 덕분에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동틀 무렵 경이롭고도 거친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졌다. 머리에 눈을 인 거대한 봉우리들이 사방을 겹겹이 둘러싼 채 서로의 어깨 너머로 먼 곳의 지평선을 엿보고 있었다. 양쪽의 깎아지른 벼랑엔 전나무와 소나무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서 바람이라도 건듯 불면 당장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러한 두려움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 황량한 계곡은 비슷한 모양으로 떨어져 내린 나무와 바위덩이로 한꺼풀 덮여 있었다. 일행이 그곳을 막 통과한 다음에도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굉음을 내며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지친 말들이 깜짝 놀라 내닫기도 했다. 동쪽 지평선 위로 서서히 해가 솟아오르면서
거대한 봉우리들이 덮어쓴 흰 모자가 마치 축제 때 등불이 켜지듯 차례차례 빛을 발하더니 온통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장엄한 광경 앞에서 새 도망자들의 가슴은 환희에 젖어들고 새로운 힘이 샘솟았다. 좁은 계곡을 우당탕퉁탕 휩쓸고 내려가는 급류를 만나자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말에게 물을 먹이는 한편 서둘러 아침 식사를 했다. 부녀는 좀 더 쉬고 싶었으나 제퍼슨 호프는 인정사정 없이 말했다. 저쪽에선 지금쯤 추적에 나섰을 겁니다. 모든 게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달려있죠. 가센에 무사히 도착하기만 하면 남은 평생을 편안히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온종일 일행은 힘껏 달렸다. 저녁 때쯤에 이르자 출발 지점에서 50km쯤 왔으리라고 짐작되었고 밤엔 지붕처럼 돌출한 바위 아래에 자리를 폈다. 그리고 바위가 찬바람을 막아주는 가운데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몇 시간 동안 단잠을 청했다. 이들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기미는 없었고 제퍼슨 호프는 자신들이 무서운 조직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들이 무시무시한 손길을 어디까지 뻗을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빠르게 쫓아와 자신들을 덮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길을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점심 무렵 일행이 가지고 온 빈약한 식량이 바닥나게 되었다. 산길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젊은 사냥꾼은 약간 불안을 느꼈다. 그는 전에도 소총 한 자루에 목숨을 의탁했던 일이 자주 있었다. 그는 아늑한 곳을 찾아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펴 부녀가 몸을 녹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해발 1500m 이상 되는 지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공기가 차고 쌀쌀했던 것이다. 그리고 말들을 메어놓은 다음 루시에게 인사를 하고 총을 둘러매고 사냥감을 찾아 나섰다. 뒤를 돌아보니 부녀는 불을 쬐고 있었고 3마리의 짐승은 그 뒤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들의 모습은 곧 바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호프는 3km가량 연달아 2개의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나무 껍질에 남아있는 흔적과 그 밖의 다른 표시를 보고 그는 이 근처에 곰이 많다고 판단했다. 2-3시간 동안 아무 소득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만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을 무렵이다. 불쑥 튀어나온 벼랑 끝에 우연히 시선이 닿은 그는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100m쯤 위의 벼랑에 양과 흡사하지만 거창한 뿔 한 쌍을 달고 있는 짐승이 서 있었다. 사람들이 큰 뿔이라고 부르는 짐승은 이곳에선 보이지 않는 무리의 보초병 노릇을 하는 중인 듯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것은 반대편을 보고 있어서 사냥꾼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호프는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소총을 바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신중하게 조준한 다음 방아쇠를 당겼다. 큰 뿔은 허공으로 튀어올랐다가 잠시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더니 계곡 아래로 추락했다. 짐승은 들기도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 그래서 사냥꾼은 엉덩이 한쪽과 허리살 약간을 떼어내는 데 만족했다. 그는 전리품을 둘러매고 서둘러 길을 되밟아오기 시작했다. 벌써 저녁때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걸 곧 깨달았다. 사냥에만 정신이 팔려서 돌아다니다가 생판 모르는 골짜기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느 길로 왔는지가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있는 골짜기는 여러 개의 작은 골짜기로 나뉜 다음 또 나뉘어졌고 골짜기 하나하나는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했다. 그는 그중 하나를 1.5km 이상 따라 내려가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계류를 만난 다음에야 자신이 잘못 왔음을 깨달았다. 다음 골짜기로 내려가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땅거미가 빠르게 내리고 있었다. 낯익은 길을 겨우 찾아낸 것은 사위가 거의 어두워진 다음이었다. 그 다음에도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직 달이 뜨지 않은 데다가 길 양쪽의 절벽 때문에 어둠이 더욱 깊었기 때문이다. 제퍼슨 호프는 짐의 무게에 눌리고 몸도 피곤했지만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루시에게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비틀거리며 나아갔다. 지금 가져가는 것으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식량 걱정은 없을 터였다. 이제 그는 자신이 떠나온 바로 그 길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는 길 양쪽 절벽에 낯익은 윤곽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이 총을 들고 떠난 지 거의 5시간이 다 되는 까닭에 그는 두 사람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쁜 마음에 손나팔을 만들고 큰 소리로 야호 하고 외쳤다. 그리고 대답을 듣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지만 들리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뿐이었다. 그의 외침소리는 적막하고 고요한 골짜기에 부딪혀 수많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지만 두고 온 친구들에게선 이런 반구에 응답도 없었다.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엄습해왔다. 그는 귀중한 식량마저 내던지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길 모퉁이를 돌자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자리엔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었지만 그가 떠나고 난 뒤 불을 덧댄 흔적은 없었다. 그곳엔 온통 죽음 같은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두려움은 이제 어떤 확신으로 바뀌었다. 모닥불 근처에 생명의 그림자는 없었다. 짐승들도 노인도 소녀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어떤 무서운 재앙이 덮쳐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그곳에 있던 모두를 덮쳤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겨놓지 않았다. 제퍼슨 호프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 머릿속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털썩 주저앉을 것만 같아서 소총에 몸을 기댔다. 그러나 본디 행동하는 인간형이었던 그는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서 빠르게 깨어났다. 잿더미 속에서 반쯤 탄 나무 조각을 집어든 그는 입김을 후후 불어서 불씨를 살려냈다. 그리고 불붙은 나뭇가지를 들고 작은 야영지를 살피기 시작했다. 바닥은 온통 말 발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무수한 인마가 들이닥친 게 틀림없었다. 말 발자국의 방향은 이들이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들은 부녀를 다 데리고 간 것일까? 거의 그런 확신이 들 무렵 그는 땅 위에서 어떤 물체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야영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붉은 흙더미가 봉긋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 없던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 만든 무덤이 틀림없었다. 젊은 사냥꾼은 흙더미 위에 막대가 하나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막대의 갈라진 가지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그 종이엔 다음과 같은 글이 간단하게 씌어져 있었다. 존 페리어, 솔트레이크 시티 출신, 1860년 8월 4일 사망. 그가 여기 두고 간 고집센 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이것이 그의 묘비명이었다. 제퍼슨 호프는 미친 사람처럼 무덤이 더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무서운 추적자들은 루시가 정해진 운명대로 살도록 장로 아들의 첩으로 만들기 위해 데려간 것이다. 호프는 애인의 운명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과 자신에겐 그것을 돌이킬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차라리 죽어서 늙은 농부의 곁에 누워 영원히 안식하고픈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활발한 정신은 다시 절망에서 솟아난 무력감을 떨쳐버렸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최소한 복수의 평생을 걸 수는 있었다. 제퍼슨 호프에게는 불굴의 인내와 끈기뿐 아니라 인디언들과 생활하며 배운 한결같은 복수심이 있었다. 그는 적막한 야영지에 서서 자신의 슬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처단하는 철저한 복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강한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정력을 이 한 가지 목적에만 쏟으리라 결심했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까 떨어뜨렸던 고기를 주워왔고 연기만 피어오른 모닥불을 되살렸다. 그리고 며칠간 버틸 수 있게 해줄 만큼의 고기를 불에 익혔다. 그는 이것을 작은 꾸러미로 만든 다음 몸은 피곤했지만 복수의 천사를 뒤쫓기 위해 다시 산길을 탔다. 닷새 동안 그는 아픈 발을 이끌고 말을 타고 지나온 길을 쓰고 되돌아갔다. 밤엔 바위 틈에 웅크리고 몇 시간 눈을 붙였다. 하지만 항상 날이 밝기 전에 길을 떠났다. 엿새째 되는 날 그는 셋이서 불운한 도주를 시작한 독수리 계곡에 도착했다. 그곳에선 성도들의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소총에 몸을 기댄 채 발 아래 펼쳐진 넓고 조용한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뼈와 가죽뿐인 손을 부르르 떨었다. 큰 도로 몇 군데엔 무슨 축제의 표시인 양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저 깃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저쪽에서 말 탄 사내가 다가오고 있었다. 호프는 말 탄 사내가 카우퍼라는 이름의 모르몬 교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그는 전에 그를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다. 카우퍼가 가까이 왔을 때 호프는 루시 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작정으로 앞으로 썩 나섰다. 난 제퍼슨 호프요. 날 기억하시겠지? 모르몬 교도는 깜짝 놀란 얼굴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다 떨어진 옷에 새둥지 같은 머리, 그리고 유령같이 하얀 얼굴에 두 눈만 번쩍거리는 이 방랑자가 정말 과거의 멋쟁이 사냥꾼 청년이 맞단 말인가. 그러나 마침내 그의 모습을 알아본 사내는 대경 실색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미쳤소? 사내는 외쳤다. 당신과 얘기하다 남한테 들키기라도 하는 날은 난 살아남지 못할 거요. 장로회의에선 페리오 부녀의 탈출을 도운 죄로 당신에게 체포령을 내렸소이다. 난 장로회의도 체포령도 두렵지 않소. 호프는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카우퍼, 당신은 그 일에 관해 뭔가를 알고 있을 거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물음에 대답해 주시오. 우린 항상 친구였잖소. 제발 거절하지 마시오. 알고 싶은 게 뭐요? 사내는 불안한 듯 물었다. 빨리 얘기해요. 바위에도 귀가 있고 나무에도 눈이 있다고 하더이다. 루시 페리오는 어떻게 됐소? 그 여자는 어제 드리버 가문의 자제와 혼례를 치렀소. 여보, 정신 차리시오. 정신 차려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소이다. 난 괜찮소. 호프는 들릴락 말락하게 말했다. 그는 입술까지 하얘져서 방금 전까지 몸을 기대고 있던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혼례를 치렀다고 했소? 어제 얘를 올렸소. 길가에 깃발이 내걸린 건 그것 때문이죠. 드리버와 스테거슨 가문의 자제들이 누가 여자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둘 다 추격대에 끼었지만 스테거슨이 여자의 아버지를 쏘아 죽였기 때문에 우선권은 스테거슨에게 있는 것 같았소. 하지만 공개적으로 회의에 붙였을 때 드리버 가문의 세가 더 강했는지 선지자께서는 여자를 드리버에게 주었소. 하지만 누구도 여자를 오래 차지할 수는 없을 거요. 어제 난 여자의 얼굴에서 죽음을 보았으니까. 여잔 사람이라기보단 유령에 가까워 보였소. 이젠 떠나시려고? 예, 떠납니다. 제퍼슨 호프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대리석을 깎아놓은 듯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두 눈에선 심상치 않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어디로 가시오? 할 것 없소. 호프는 이렇게 대답하고 소총을 어깨에 둘러맸다. 그리고 성큼성큼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산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 산에서 그보다 사납고 위험한 짐승은 없었다. 카우퍼의 예언은 너무도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증오하는 남자와의 억지 결혼이 원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가엾은 루시는 활짝 꽃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도 안 돼 죽고 말았다. 술독에 빠져 사는 루시의 남편은 애당초 존 페리어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던지라 신부의 죽음에 대해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드리버의 다른 아내들은 진심으로 슬퍼했고 모르몬 교의 관습대로 장례식 전날 밤 루시의 영구 앞에서 밤을 새웠다. 새벽녘이었다. 여자들이 관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더기를 걸치고 새카맣게 그을은 얼굴이 매서워 보이는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말할 수 없이 놀라고 겁에 질린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때
루시페리오의 순결한 영혼을 담았지만 이젠 말없이 누워있는 하얀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몸을 굽혀 싸늘하게 식은 이마에 경건하게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리고 시신의 손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다. 이걸 낀 채 땅에 묻히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그는 무섭게 일갈하고 미처 경보를 울리기도 전에 문 밖으로 사라졌다. 너무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이상한 일이라 신부가 끼고 있던 금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키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제퍼슨 호프는 몇 달 동안 산속에서 들짐승처럼 생활하며 마음속 깊이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 도시에선 이상한 사람이 교회를 헤매고 다니는가 하면 인적 없는 산골짜기에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한 번은 스테거슨의 집 창문으로 총알이 날아와서 그에게서 30cm도 떨어지지 않은 벽에 박힌 적이 있었다. 또 드리버가 어느 절벽 아래를 지났는데 큰 바위 하나가 굴러내려 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두 젊은 모르몬 교도는 오래지 않아 자신들이 죽을 뻔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적을 찾아 없애기 위해 원정대를 조직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원정대는 번번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은 어두워진 다음에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 경비를 세워두는 조심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들의 적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에 관한 소문도 들려오지 않게 된 한참 뒤에야 이들은 경계를 풀었다. 이들은 세월이 그의 원한을 달래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제퍼슨 호프는 더욱 원한에 사무쳤다. 그는 원래 강직하고 완고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가득 차서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는 현실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무쇠 같은 몸을 타고났어도 이렇게 끊임없는 긴장을 버텨내지는 못할 것임을 곧 깨달았다. 노숙과 형편없는 식사로 인해 그의 몸은 몹시 쇠약해져 있었다. 산속에서 개처럼 죽는다면 누가 복수를 대신해 줄 것인가?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렇게 죽고 말 것이 뻔했다. 호프는 그것이 적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바다의 옛 탄광으로 돌아갔다. 거기서 그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모을 작정이었다. 애초의 의도는 길어봤자 1년간 탄광에서 일하는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그는 거의 5년간 탄광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한 과거의 기억과 복수심은 존 페리어의 무덤가에 서있던 그 잊을 수 없는 밤과 한 가지로 강해졌다. 그는 변장하고 성명을 바꾼 다음 솔트레이크 시티로 돌아갔다. 자신이 정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실현할 수만 있다면 목숨 따위는 어떻게 되든 좋았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흉보였다. 불과 몇 달 전 선민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겨 교회의 소장파들이 장로들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 그 결과 불만을 품은 사람들 몇몇이 교회를 뛰쳐나갔는데 이들은 유타를 떠나며 기독교로 개종해버렸다. 그 중엔 드리버와 스테거슨도 끼어 있었는데 아무도 이들의 행방을 몰랐다. 소문에 따르면 드리버는 그곳을 떠날 때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바꾸어 갔으나 그의 친구 스테거슨은 그에 비하면 거의 빈털털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방에 대해선 어떤 단서도 없었다. 아무리 원한에 사무친 사람이라 해도 이러한 난관 앞에선 복수의 진념을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제퍼슨 호프는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약간의 돈을 지닌 채 원수를 찾아 미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틈틈이 일해서 돈을 벌었다. 한 해 두 해의 세월이 흘렀고 검었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평생을 걸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쫓는 인간 사냥개로 떠돌아다녔다. 마침내 그의 끈기는 결실을 맺었다.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창밖으로 어떤 얼굴이 스쳐갔는데 제퍼슨 호프는 이렇게 언뜻 본 것만으로도 자신이 찾고 있는 사내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는 정교한 복수 계획을 마음속에 세워놓고 누추한 거처로 돌아왔다. 그러나 처음 그의 눈에 띄었던 드리버는
거리에서 추적자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드리버는 상대의 두 눈에 번뜩이는 사리를 보았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하고 있는 스테거슨을 데리고 치안판사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질투와 증오심에 눈이 먼 옛 연적이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판사에게 고발했다. 그날 저녁 제퍼슨 호프는 연행되었고 신원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 까닭에 몇 주일 동안 구금당했다. 구치소에서 겨우 나와보니 드리버의 집은 비어 있었고 드리버와 개인 비서는 유럽을 향해 떠나고 없었다. 복수를 꿈꾸던 사나이는 또다시 실패했으나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그는 다시금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돈이 바닥났으므로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다가올 여행을 준비하며 알뜰히 저축했다. 마침내 어느 정도 돈을 모은 그는 유럽으로 떠났고 원수들의 발자취를 쫓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녔지만 끝내 도망자들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페트르스부르크에 가보니 두 사람은 이미 파리로 떠난 뒤였고 파리까지 쫓아갔을 때 둘은 방금 코펜하겐으로 떠나고 없었다. 덴마크의 수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간발의 차이로 두 사람을 놓쳤다. 드리버와 스테거스는 런던으로 갔지만 제퍼슨 호퍼는 결국 거기서 원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런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늙은 사냥꾼이 자진해서 털어놓은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이다. 그것은 왓슨 박사의 일기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린 이미 앞에서 박사가 기록한 일기덕을 톡톡히 보았다. 의학 박사 존 왓슨의 회상 계속. 마부의 무지막지한 저항이 그의 흉악한 기질의 반로가 아니란 것은 분명했다. 일단 포박되자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아까 격투를 벌이던 중에 누가 혹시 다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날 경찰서로 압송해 갈 작정이시겠죠? 마부는 셜록 홈즈에게 말했다. 내 마차는 문 앞에 있소이다. 다리를 풀어준다면 아래층까지 걸어 내려가겠소. 내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으니 말이오.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는 그 말이 다소 뻔뻔스럽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러나 홈즈는 포로의 말을 듣고 서슴없이 그의 발목을 묶은 수건을 풀어주었다. 마부는 일어서서 다리가 정말 자유로워졌는지 확인하려는 듯 이쪽 저쪽으로 펴보았다. 그때 난 그의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늠름하고 단단한 체구를 가진 사람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햇볕에 그을린 새카만 얼굴엔 육체적 힘만큼이나 무서운 결의와 에너지가 드러나 있었다. 만약 경찰서장 자리가 비어있다면 당신이야말로 적임자요. 마부는 찬탄을 숨기지 않은 얼굴로 나의 동료 하수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추적한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 두 분도 같이 가십시다. 홈즈는 두 형사에게 말했다. 내가 마차를 몰겠소.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렉스는 나랑 같이 마차에 타면 되겠군요. 그리고 박사도 같이 갑시다.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난 기쁘게 수락했고 우린 같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포로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마차에 우리와 함께 조용히 올라탔다. 레스트레이드는 마부석에 앉아서 말을 칙칙질하여 순식간에 우리를 경찰본부로 데리고 갔다. 우린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경사 하나가 우리가 데려온 범인의 이름과 피살자들의 이름을 적었다. 얼굴이 유난히 흰 경사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사무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처리했다. 피고인은 이번 주 안에 재판이 회부될 겁니다. 경사는 말했다. 그리고 제퍼슨 호프 씨,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하는 말은 기록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겐 할 말이 아주 많소. 제퍼슨 호프는 느릿느릿 말했다. 난 여기 계신 신사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소이다. 법정에서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사가 물었다. 난 법정에 서지 않을 거요. 호프는 대답했다. 그렇다고 놀랄 필요는 없소이다. 네가 자살 따위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당신은 의사요?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며 쏘는 듯한 눈길을 내게 돌렸다. 예, 그렇습니다만... 난 대답했다. 그럼 여길 좀 만져보시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수갑찬 손으로 자신의 가슴께를 가리켰다. 난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다. 가슴 안쪽에서 단박에 심상치 않은 맥박과 고동이 감지되었다. 그의 흉벽은 약한 건물 내부에서 강력한 엔진이 작동할 때처럼 떨며 요동치고 있는 듯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침묵한 가운데 난 심장에서 벌이 윙윙 거리는 듯한 소음이 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는 외쳤다. 이건 대동맥 동맥류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호프는 평온하게 말했다. 난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병원에 갔어. 의사는 조만간 동맥류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들면서 병이 점점 악화된 거요. 솔트레이크 산속에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노숙하다가 그 병을 얻었죠. 난 이제 할 일을 끝냈으니 언제 떠나도 여한이 없소이다. 하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해두고 싶소. 보통 살인자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말이오. 경사와 두 형사는 범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해 잠시 의논했다. 박사님, 조만간 위험한 상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경사가 물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난 대답했다. 그렇다면 사법적 관점에서 피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이 틀림없습니다. 경사가 말했다. 이제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지만 당신의 진술은 기록될 것입니다. 괜찮다면 여기 앉겠소. 호프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 동맥류 때문에 난 쉽게 피곤을 느끼죠. 게다가 반시간 전엔 몸싸움까지 했으니 말이오. 난 한 발은 벌써 무덤에 들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소. 내가 하는 얘기는 완벽한 진실이오. 그리고 당신들이 내 얘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오. 제퍼슨 호프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주 흔한 얘기를 하듯이 시종 담담하게 말했다. 난 다음에 옮긴 이야기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난 레스트레이드의 속기 노트를 참고했는데 거기엔 죄수가 한 말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자들을 얼마나 증오한지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거요. 호프는 말했다. 그들이 두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오. 두 사람은 한 부녀의 목숨을 빼앗았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난 어떤 법정에서도 그들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난 두 인간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판사이며 배심원이며 집행자가 되기로 결심했어. 당신들도 나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내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나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요. 내가 말했던 그 소녀는 20년 전에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몸이었어. 그런데 트리버라는 자와 강제로 혼인했고 그 때문에 상심해서 죽었어. 난 죽은 여자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고 그자가 최후의 순간을 맞을 때 그 반지를 보여줘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해주겠느라고 맹세했어. 난 그 반지를 한시도 몸에서 떼놓지 않았고 미국과 유럽 대륙에서 드리버와 그 비수놈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놈들을 잡게 된 거요. 그자들은 내가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랐겠지만 그것은 가당치 않은 바람이었지. 난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어. 난 네 손으로 두 인간을 처단했어. 내겐 더 이상 아무 희망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소. 두 놈은 부자였지만 난 가난했어.
그래서 둘을 쫓는 것은 내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런던에 도착했을 때 난 빈털터리였고 그래서 먹고 살자면 뭔가 일을 해야만 했어. 내게 말을 몰고 마차를 끄는 일은 걷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난 마차주의 사무실에 가서 일자리를 부탁했고 곧 일을 하게 되었어. 난 일주일에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마차주에게 갖다 주었고 나머지 폰들은 내가 가질 수 있었어. 남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근근히 생활할 수는 있었죠. 제일 어려웠던 점은 런던의 지리를 모른다는 거였어. 내 생각에 런던은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미로를 갖고 있는 도시요. 하지만 난 지도를 옆에 갖다 놓고 중요한 호텔이나 역을 찾을 때마다 꼼꼼히 기억해 두었어. 두 놈의 거처를 알아낸 것은 시간이 좀 흐른 다음이었어. 난 두 놈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묻고 다녔어. 둘은 강 저쪽에 있는 캠버웰의 어느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어. 일단 놈들을 찾아내자 난 그들이 내 소나기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죠. 난 그 사이에 톡셈을 길렀기 때문에 두 놈이 날 알아볼 가능성은 없었어. 난 기회를 잡을 때까지 둘을 따라다니기로 했어. 난 다시는 놓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어. 그래도 난 두 놈을 놓칠 뻔했지. 둘이 어디를 가든 난 항상 뒤를 따라다녔어. 어떤 때는 마차로, 또 어떤 때는 걸어서 따라다녔는데 좋기로는 마차가 제일이었어. 마차만 탔다 하면 그자들은 내게서 도망칠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오.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할 수밖에 없었어. 사무실에 입금해야 할 돈이 밀리게 되었죠. 하지만 난 개의치 않았어. 그자들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았던 거요. 하지만 놈들은 아주 교활했어. 놈들은 자신들이 추적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절대로 혼자서는 외출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또 밤에도 밖에 나가는 법이 없었어. 2주일 동안 난 그자들을 매일 따라다녔지만 그자들이 따로 있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드리버라는 남자는 하루 중 절반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스테거스는 잠시도 허점을 보이지 않았어. 넌 아침부터 밤까지 그자들을 지켜보았지만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난 실망하지 않았는데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요. 단 한 가지 걱정거린 내 가슴속에 든 이것이 할 일을 마치기도 전에 너무 빨리 터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였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그 하숙집이 있는 토케이 테라스의 거리를 마차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차 하나가 그 집 문 앞에 서는 게 보였어. 마차는 집 안에서 내온 짐을 싣고 잠시 후에 드리버와 스테거슨까지 태우고 출발했어. 난 말에 채찍질을 해서 뒤를 따라갔어. 난 그자들이 숙소를 옮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불안했소이다. 놈들은 뉴스턴역에서 내렸고 난 아이 하나를 불러서 내 말을 붙잡고 있게 한 다음 놈들을 따라 대합실로 들어갔어. 놈들이 리버풀행 기차가 있느냐고 묻자 영모는 방금 기차가 떠났고 다음 기차는 몇 시간 뒤에 있다고 대답했어. 스테거스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드리버는 오히려 좋아했어. 난 사람들 틈에 섞여 그자들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오가는 얘기는 죄다 들을 수 있었죠. 드리버는 자신이 할 일이 좀 있으니 기다려주면 금방 다시 오겠다고 말했어. 비서는 드리버에게 둘이 같이 붙어 다니기로 결심한 일을 벌써 잊어버렸느냐고 따지고 들었어. 드리버는 사안이 예민한 것이니 자기 혼자서 가봐야겠다고 대답했어. 스테거슨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리버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고용 하인인 주제에 나한테 감히 명령하려 듣냐고 소리소리 질렀어. 그러자 비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막차를 놓치면 헨리데이 프라이빗 호텔로 와서 자신을 찾으라는 타협안을 내놓았죠. 드리버는 11시 전까진 기차역으로 돌아오겠다고 대답하고 역을 나섰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때가 마침내 도래한 거요. 원수들은 내 수중에 떨어졌어. 놈들은 같이 있을 때는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었지만 일단 혼자가 되자 무력해졌어. 하지만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었지. 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다오.
만약에 놈들이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자신이 왜 보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면 복수를 한들 무슨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소.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따르면 놈들은 과거에 저지른 죄값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어.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난 어떤 신사 양반을 태운 적이 있었는데 그 양반은 브릭스턴로의 집들을 둘러보고 마차에 집 열쇠를 하나 놓고 내렸어. 그 양반은 그날 저녁에 바로 열쇠를 찾아갔소이다. 하지만 난 그 사이에 열쇠의 본을 떠놓았다가 그걸 복제할 수 있었죠. 그 열쇠 하나로 난 이 대도시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공간을 갖게 된 거요. 당장 해야 할 일은 드리버를 그 집으로 데려가는 거였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 그전엔 길을 가다가 술집 두어 곳에 들렀어. 두 번째 술집에선 거의 반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죠. 거기서 나왔을 때 그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보아 그자는 만취한 것이 틀림없었어. 그자는 내 앞에서 가고 있던 이륜마차를 잡아탔어. 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의 주둥이가 그자가 탄 마차를 모는 마부 옆으로 1미터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바짝 따라붙었어. 우린 워털루 다리를 건너 몇 개의 거리를 지나갔어. 그런데 놀랍게도 마차가 멈춘 곳은 그자가 살던 바로 그 하숙집 앞이었어. 대관절 그자가 무슨 생각으로 그 집에 되돌아간 건지 난 도통 알 수가 없었어. 어쨌든 난 그 집에서 100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서 마차를 세웠어. 그자는 그 집에 들어갔고 이륜마차는 가버렸어. 그런데 물 한 잔만 주시오. 말을 하다 보니 목이 타는구려. 내가 물잔을 건네주자 그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좀 낫군요. 그는 말했다. 난 그 앞에서 15분 정도 기다렸어.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집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러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두 남자가 나왔어. 한 사람은 드리버였고 다른 한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청년이었죠. 청년은 드리버의 멱살을 잡더니 계단 꼭대기에서 그를 힘껏 걷어찼고 드리버는 길 한가운데까지 밀려나왔어. 이 개같은 자식! 청년은 손에 든 몽둥이를 흔들면서 소리질렀어. 정숙한 소녀를 모욕한 죄가 어떤 건지 가르쳐주마. 청년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는데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청년에게 마구 두드려 맞았을 거요. 그자는 뒤뚱거리며 달려오다가 내 마차를 보더니 재빨리 올라탔어. 헨리데이 프라이빗 호텔로 갑시다. 그자가 말했어. 그자가 내 마차에 타자 내 가슴은 기쁨으로 터져나갈 듯했고 난 마지막 순간에 와서 동맥류가 파열되는 게 아닐까 두려울 정도였어. 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궁리하며 천천히 말을 몰았어. 난 곧장 교회로 나가서 한적한 길에 마차를 세워놓은 다음 그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까 하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거의 마음을 굳혔을 때 그자가 해결책을 제시했어. 또다시 견딜 수 없이 술이 고팠던 드리버는 어느 싸구려 술집 앞에서 마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어. 그러더니 나한테 기다리라 하고 술집으로 들어갔소이다. 그자는 폐점 시간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머리 꼭대기까지 술이 오른 걸 보고 난 게임은 끝났다는 걸 알았어. 내가 그자를 무자비하게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융통성 없는 정의에 지나지 않았을 거요. 애당초 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 난 오래전부터 그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그자가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을 하려고 결심하고 있었어. 난 미국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는데 한 번은 요크 대학의 실험실에서 수의 겸 청소부 노릇을 한 적이 있었소이다. 어느 날 교수가 독극물 강의를 하면서 남아메리카에서 쓰이는 화살톡에서 추출해낸 알칼로이드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 교수는 그 독이 극미량으로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강한 독작용을 갖고 있다고 했어. 난 그 병을 눈여겨보아두었다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소량을 덜어냈죠. 난 약의 조제 기술이 꽤 좋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작은 수용성 알약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소이다. 난 그 알약을 하나씩 상자에 담고 생김새는 똑같지만 독성은 없는 알약을 만들어서 같이 넣어두었소. 난 기회가 오면 두 신사에게 이 알약 상자를 하나씩 안기고 약을 하나를 꺼내게 한 다음 남은 알약은 내가 먹겠노라고 결심하고 있었어. 난 그것이 손수건으로 총구를 감싸고 총을 쏘는 것보다 훨씬 덜 시끄럽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명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부터 난 항상 약상자 2개를 몸에 지니고 다녔소이다. 그런데 그걸 써먹을 때가 온 거요. 시간은 12시를 넘어 1시가 다 돼가고 있었어. 비바람이 몰아치는 춥고 음산한 밤이었죠. 밖은 추웠지만 나는 몹시 기뻤어. 너무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오. 생각해보시오. 20년간 오로지 한 가지 일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그 일이 닥쳐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는지 말이오. 난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가를 피워 물었어. 하지만 손은 떨렸고 관자놀이는 흥분해서 펄떡거렸죠. 난 마차를 몰고 가는 동안 늙은 존 페리어와 사랑스러운 루시가 어둠 속에서 날 쳐다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지금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처럼 아주 선명하게 말이오. 브릭스턴로의 그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내 앞에서 나란히 걸어갔다오. 인적이 끊긴 거리엔 비만 쏟아질 뿐 쥐죽은 듯 조용했어.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드리버는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죠. 난 그자의 팔을 잡고 흔들면서 다 왔으니 내리라고 했어. 알았네, 마부. 드리버가 말했어. 그자는 자기가 말한 그 호텔에 도착한 줄 알았을 거요. 그랬으니까 군말 없이 마차에서 내려서 날 따라 그 집 정원으로 들어섰겠지. 그자는 여전히 걸음걸이가 흔들거렸기 때문에 난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했어. 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자를 식당 방으로 끌고 들어갔어. 내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동안에도 부녀는 계속 앞장서서 갔다오. 더럽게 깜깜하군. 드리버는 발을 구르며 말했어. 곧 불을 켜주지. 난 말하고 성냥불을 켜서 내가 가져온 양초에 불을 붙였어. 자, 이 노크 드리버. 난 그자를 향해 돌아서며 촛불로 내 얼굴을 비췄소이다. 내가 누구냐? 드리버는 술에 취해 흐린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더니 사색이 된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 날 알아본 거요. 그자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 이빨은 딱딱 마주치고 이마에선 비오듯 땀이 흘러내렸어. 그걸 보고 난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오랫동안 웃어댔어. 난 항상 복수를 하면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내 영혼이 평화스러워질 줄은 몰랐어. 난 그자에게 이렇게 말했어. 이 개자식아! 난 너를 쫓아서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세인트 피터즈버그까지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지만 그동안 넌 날 잘 도피해 다녔다. 자, 이제 너희 도피 생활은 끝났다. 우리 둘 중 하나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자는 내가 말하는 동안 계속 뒷걸음질 쳤어. 그자의 표정을 보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 사실 그때 나는 그랬어. 관자놀이에서 뛰는 맥박이 꼭 새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 그때 만약 코피가 터지지 않았다면 난 발작을 일으켜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넌 이제 루시 페리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문을 잠그고 그자의 코앞에서 열쇠를 흔들며 외쳤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마침내 네가 죗값을 치를 날이 온 것이야. 네가 말하는 동안 그자는 겁에 질려 입술을 바르르 떨었어. 그자는 목숨을 구걸하고 싶었겠지만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살인을 하려고? 그자는 더듬거리며 말했어.
살인이라니 당치도 않다. 난 대답했지. 누가 미친 개를 살인한다고 하겠는가? 넌 그 아버지를 처참하게 살해한 뒤 딸을 끌고 갈 때, 그리고 여자를 그러다가 파렴치하게도 너희 첩으로 삼을 때, 나의 가엾은 여자에 대해 어떤 자비를 베풀었느냐? 아비를 죽인 건 내가 아니었어. 그자는 이렇게 외쳤어. 하지만 순진무구한 여자를 짓밟은 건 바로 너였다. 난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며 그자 앞에 상자를 밀어놓았어. 하늘에 계신 높으신 판관께서 심판하도록 하자. 한 알을 골라서 삼켜라. 한 알엔 죽음이 들어있고 다른 한 알엔 삶이 들어있다. 난 네가 남긴 것을 먹겠다. 지상에 정의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 드리버는 몸을 움츠리고 아우성을 치면서 자비를 구걸했어. 하지만 내가 칼을 빼들고 목에 갖다 대자 그자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소이다. 나는 남은 하나를 삼켰어. 우린 한 1분 정도 말없이 마주보고 서서 어느 한쪽이 죽기를 기다렸어. 독이 체내에 퍼지면서 최초의 이상 신호가 나타날 때 그자의 얼굴이 떠올랐던 표정. 내가 어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어? 난 그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루시의 결혼 반지를 그자의 눈앞에 들이댔어.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도 짧았어. 알칼로이드는 신속하게 작용했소이다. 그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통의 경련이 지나갔어. 그자는 두 팔을 벌리고 비틀비틀 걷다가 목신 비명을 지르더니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엎어졌어. 난 발로 그자의 몸통을 돌려놓은 다음 가슴에 손을 대보았어. 아무런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어. 그자는 돼진 거요. 내 코에선 벌써부터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는데 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소이다. 내가 무슨 조화로 그 피를 찍어 벽에다 글씨를 쓸 생각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 아마 장난기가 발동해서 경찰을 헷갈리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소이다. 난 그때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으니까 말이오. 난 뉴욕에서 어느 독일인이 살해당한 사건을 기억해냈어. 피살자의 머리 위엔 라헤라는 글이 남아있었는데 당시 신문에선 그것을 보고 비밀단체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죠. 난 뉴욕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켰다면 런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흘린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벽에다 글씨를 썼어. 그런 뒤에 밖에 나가니 비는 여전히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고 거리엔 쥐새끼 한 마리 없었죠. 난 마차를 몰고 한참 달리다가 항상 루시의 반지를 넣어두었던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 반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 난 기겁을 했어. 그것은 루시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기 때문이요. 난 드리버의 시신 위로 몸을 굽혔을 때 반지를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장 마차를 돌렸어. 그리고 옆 골목에 마차를 세워놓고 대담하게 그 집으로 올라갔죠. 난 그 반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거기 도착하자마자 경찰관에게 팔을 붙들렸어. 난 고주망태가 된 술꾼 연기를 해서 경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죠. 이누 그 드리버는 그렇게 최후를 맞았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스테거슨을 찾아서 존 페리어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었죠. 난 스테거슨이 헨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 투숙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앞을 지켰지만 그자는 호텔 밖으로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어. 드리버가 찾아오지 않자 어떤 의구심을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어. 스테거슨이란 자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데다 항상 빈틈없이 경계하고 있었으니 말이오. 그자는 방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어. 난 그자가 몇 호실에 들었는지를 곧 알아냈다오. 다음 날 새벽에 난 호텔 뒤편의 좁은 길 위에 놓여있던 사다리를 이용해서 창문을 통해 그의 방으로 침입했어. 난 그자를 깨워서 오래전에 무고한 생명의 목숨을 빼앗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해주었어. 난 드리버의 최후를 설명해주고 두 개의 알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제공했어.
그런데 그자는 살 수도 있는 기회를 뿌리치고 비호같이 덤벼들어서 내 목을 졸랐어. 그래서 난 자기 방어를 위해 그자의 가슴을 찔렀던 거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마찬가지였겠지. 신의 섭리는 죄지은 자의 손이 독이 안 든 약을 집어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을 테니까 말이오.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마음이 편하오. 난 미국으로 돌아갈 경비를 마련할 때까지 마부 일을 계속할 작정으로 마차를 몰았어. 그런데 오늘 아침 마차장에 나갔는데 누더기를 입은 아이 녀석 하나가 제퍼슨 호프라는 마부가 여기 있느냐고 묻더군. 그 아이는 베이커가 221 B번지에서 어느 신사분이 내 마차를 찾고 있다고 했어. 난 털끝만치도 의심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가 여기 있는 이 젊은이한테 당한 거요. 이 젊은이가 덜컥 수갑을 채우는 솜씨는 내 평생 처음 보는 날렵한 기술이었어. 신사 여러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소. 여러분은 나를 살인자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난 스스로를 여러분과 똑같은 정의의 집행자로 생각하오. 사내의 이야기는 너무도 흥미진진했고 그의 태도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인상적이었으므로 우리는 넋을 잃고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범죄에 얽힌 사연을 신물나게 접해본 형사들조차 사내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그가 말을 마친 뒤에도 우린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들리는 것이라곤 레스트레이드가 속기로 마지막 말을 받아 적느라 종이에 연필 긁는 소리뿐이었다. 알고 싶은 게 하나 있군요. 셜록 홈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하숙집으로 반지를 찾으러 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내는 내 친구를 보고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있소. 그는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소이다. 난 당신이 낸 광고를 보고 그게 함정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반지를 되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소. 내 사정을 아는 친구가 자진해서 가줌하고 했지요. 그 친구가 일을 깔끔하게 해냈다는 걸 당신도 인정하리라 믿소. 그건 사실입니다. 홈즈는 진심으로 말했다. 신사 여러분, 경사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어쨌든 법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목요일에 피고인은 치안판사 앞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법정에 출두해 주십시오. 그때까진 피고는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경사는 배를 울렸고 간수 2명이 와서 제퍼슨 호프를 데리고 나갔다. 나와 내 친구는 경찰서를 나와 베이커가로 돌아가기 위해 마차를 잡아탔다. 결론. 우리 모두는 이미 목요일 날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목요일이 왔지만 우리가 증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더 높으신 판관께서 그 사건을 맡으셨고 제퍼슨 호프는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하늘의 법정으로 소환당했다. 그는 체포된 바로 그날 밤 동맥류가 파열되어 그 다음날 아침 감방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이 맞춰놓은 일과 보람있는 삶을 떠올린 듯 입가에 평온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 사람이 죽은 걸 알면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가 펄펄 뛰겠군요. 다음 날 저녁 얘기를 하던 도중에 홈즈가 말했다. 이제 어디 가서 자랑을 늘어놓겠습니까? 두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기에요? 내가 물었다. 이런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 친구는 씁쓸하게 말했다. 문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겠죠.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홈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좀 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이번 수사 경험 자체가 나한텐 귀중한 것이었으니까요. 내 수사 파일에 이보다 더 흥미로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하긴 했지만 몇 가지 대단히 교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죠. 단순한 사건이라고요? 난 놀라서 소리 질렀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셜록 홈즈는 내가 놀라는 걸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몇 가지 지극히 상식적인 추리만으로 사흘 안에 범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 사건의 본질적인 단순성을 알 수 있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난 말했다.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특이한 요소는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꾸로 추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것은 대단히 이용하고 쉽지만 사람들이 잘 연마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일상생활에선 여러 가지 사실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 더 쓸모있기 때문에 거꾸로 추리해 나가는 방식은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50명 있다면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1명밖에 없는 형편이죠. 솔직히 말하면 난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군요. 예, 그럴 겁니다. 어디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죠. 보통 사람들에게 많은 사실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결과를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실을 머릿속에 입력하면 그걸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결과를 말해주었을 때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전 단계들을 마음속으로 더듬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러한 능력이 바로 내가 말하는 역추리 또는 분석적 사고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난 말했다. 자, 이 사건은 결과가 주어져 있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알아서 찾아내야 하는 사건이었죠. 이제 내가 추리한 여러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사도 알다시피 난 걸어서 어떤 선입견도 없는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당연히 난 맨 처음에 도로부터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미 설명드린 대로 마차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고 밤사이에 그곳에 마차가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퀴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것으로 보아 개인 마차는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런던의 일반 전세 마차는 신사들이 타는 부로움에 비하면 바퀴 사이의 간격이 퍽 좁으니까요. 이것이 처음으로 거둔 수확이었습니다. 난 그 다음에 천천히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침 정원의 길은 발자국이 잘 남은 흙길이었죠. 박사의 눈에 그 길은 발자국으로 뒤덮인 진흙탕이 지나지 않았겠지만 나의 훈련된 눈엔 진흙 표면에 남겨진 모든 발자국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졌습니다. 수사과학에서 발자국 추적만큼 중요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는 없죠. 다행히도 난 항상 발자국을 추적하는 일을 중요시했고 숱한 훈련을 통해 그 일은 내게 제2의 천성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난 순찰 경관의 무거운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정원을 지나간 두 사람의 발자국도 보였죠. 제일 먼저 찍힌 발자국을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발자국에 덮여 완전히 지워진 곳이 몇 군데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서를 잡은 것입니다. 야간의 침입자는 둘이었고 한 사람은 키가 꽤 크고 다른 한 사람은 좁고 우아한 구두 자국으로 보아 최신 유행의 옷차림을 한 신사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 추리가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멋진 구두를 신은 사나이가 바닥에 누워 있었죠. 그렇다면 키 큰 사나이가 살인자였던 겁니다. 살인이 일어났다면 말이죠. 시신엔 아무 상처가 없었지만 몹시 동요한 표정을 보니 죽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심장병이나 그 밖의 자연적 원인으로 급사한 사람들은 결코 그런 표정을 짓는 일이 없으니까요. 시신의 입냄새를 맡아보니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난 피살자가 반강제로 독을 마시고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피살자의 얼굴에 증오와 두려움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었죠. 난 배제의 법칙에 의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눈앞의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가설은 없었죠. 이게 전대미문의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독을 강제로 먹이는 것은 범죄의 역사에서 새삼스러운 사건이 아니니까요.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돌스키 사건,
프랑스 몽펠리에의 레투리의 사건은 웬만한 동물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이제 범행 동기라는 큰 문제가 떠오릅니다. 없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살인의 목적이 절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동기나 여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때 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았지만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범들은 임무를 끝내면 재빨리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인은 반대로 아주 느긋하게 행동했고 온 방에 발자국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오래 지체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범행 동기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원한이 분명했습니다. 사적인 원한에 의한 계획적인 복수였던 것이죠. 벽 위에 쓴 글씨가 발견되었을 때 난 내 판단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씨는 뻔한 눈속임이었죠. 반지가 발견되자 의문은 속 시원하게 풀렸습니다. 범인은 피살자에게 죽었거나 또는 자기 옆에 없는 어느 여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반지를 이용한 것이 분명했죠. 그렉슨에게 클리브랜드 경찰에 조회할 때 드리버의 전력의 특정 부분에 관해 질문했느냐고 물었던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박사도 기억하겠지만 그렉슨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난 그때 방 안을 자세하게 조사했고 범인의 키에 대한 내 판단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트리치노폴리 시가와 범인의 손톱 길이에 대한 부가 정보도 얻어냈죠. 난 바로 그때 방바닥에 떨어진 피는 범인이 흥분해서 터뜨린 코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방 안엔 격투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또 피자국은 범인의 발자국과 일치했습니다. 몸에 피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흥분해서 코피를 터뜨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범인이 건강하고 혈색이 좋은 남자일 거라는 의견을 과감하게 내놓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끝낸 뒤 난 그렉슨이 간과한 일을 했죠. 난 클리브랜드 경찰서장에게 전보를 보내 이노크 드리버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답신이 왔습니다. 드리버는 제퍼슨 호프라는 이름의 옛 연적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법의 보호를 요청한 적이 있고 호프는 현재 유럽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결정적인 단서를 틀어주게 되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제 남은 일은 범인을 체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난 이미 마음속으로 드리버와 함께 빈집에 들어간 사내가 바로 마차를 몰았던 마부임에 틀림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바퀴 자국은 말이 주인 없는 상태에서 한동안 서성거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런데 마부가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제3자가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쓸데없이 증인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또 있습니다. 런던에서 다른 사람을 미행하려고 할 때 마부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난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해서 제퍼슨 호프가 런던에서 마부 노릇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마부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그가 이를 그만두었으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 범인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갑자기 일을 그만두었다가는 불필요한 주목을 끌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난 범인이 적어도 한동안은 일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가 가명을 쓸 거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죠.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에 와서 굳이 이름을 바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거리의 불황아 탐정단을 조직해서 런던 시내의 모든 마차장에 조직적으로 파견했습니다. 그 애들은 결국 목표물을 찾아냈죠. 그 애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해주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 성과를 활용했는지는 아직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스테거슨이 피살된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박사도 알다시피 난 독약이 쓰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스테거슨 사건을 통해 문제의 약을 입수할 수 있었죠. 어떻습니까? 전 과정이 어디 한 군데 빠진 곳 없이 논리적 연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와, 훌륭해요. 난 외쳤다.
당신의 활약상은 마땅히 널리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건 기록을 출판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겠다면 내가 하리다. 박사,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홈즈는 대답했다. 하지만 이걸 좀 보십시오. 그는 내게 신문 한 장을 건네주며 말했다. 바로 여기 말입니다. 그것은 그날치 에코였다. 홈즈가 손가락질한 기사는 문제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히노크 드리버와 조셉 스탠건슨의 살인범으로 지목된 제퍼슨 호프가 급사함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급격히 식고 말았다. 사건의 전모는 영원히 어둠에 묻히게 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우린 수사 관계자로부터 이번 사건이 치정과 모르몬 교회에 얽힌 해묵은 원한으로 빚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살자 모두가 젊은 시절의 모르몬 교도였다. 사망한 범인 호프 또한 모르몬 교회의 본산 솔트레이크 시티 출신이다. 사건 자체는 허무하게 종결지어졌지만 적어도 우린 런던 경찰 수사진의 실력을 대단히 인상적인 방식으로 확인한 셈이 되었다. 또한 차제의 모든 외국인들에게 사적인 감정과 원한이 있거든 그것을 영국령까지 끌고 오지 말고 자기 나라에서 해결하는 게 현명하리라는 교훈을 안겨주었다. 이번에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한 것은 순전히 런던 경찰국의 유명한 형사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 양인의 공로이다. 범인이 체포된 현장은 셜록 홈즈라는 인물의 자택으로 알려졌는데 상기인은 아마추어 탐정으로 다소간의 소질을 나타내고 있는 바 앞으로 위의 두 형사 같은 스승을 만난다면 어느 정도 개인적 성취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말한 두 수사관은 사건 해결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을 것이라 한다. 처음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셜록 홈즈는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우리의 주홍색 연구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죠. 형사들에게 표창장을 타게 해주는 것 말입니다. 너무 괴념치 마십시오. 난 대답했다. 난 사실을 죄다 일기에 적어놓았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대중에게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진 로마의 구두쇠처럼 자신의 성취를 스스로 자각하는 정도에서 만족해야 하겠군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괴짝에 쌓인 돈을 볼 때 내 마음은 뿌듯하도다.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완. 오늘 밤 책 한 잔.